2011년에 개정된 다주택 중과제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 연말, 작년에 8월 달에 우리가 개정세법에 대해서 개정 2011년, 2010년 8월 달에 2011년 이후의 개정세법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통합취득세 문제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발표를 했고, 그 중에 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 중과제도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집을 여러 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주택, 3주택, 다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고민사항이 이 중과예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드는 중과. 2채 이상이면 50%, 3채 이상이면 60%.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완화를 해줬어요. 삭제가 된 게 아니라 완화라고. 2년 동안은 봐주겠습니다. 그런데 장기보유공제는 안 해주고 일반 세월 6에서 30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표비회와 다치를 안 했죠. 근데 2년간만 봐준다, 그것이 시한이 작년 연말이었죠. 그래서 집이 많이 있는 분들은 작년 연말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돼요. 집은 안 팔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돼 있고 올해 못 팔으면 만약에 법이 이걸로 끝나버리면 2011년도에 팔게 되면 또 50이나 60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세금 폭탄인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작년에 정부가 2년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삭제된 게 아니고 연장하겠다. 그래서 2011년, 2012년 연장이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올해나 내년에 팔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과에서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과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완화 규정을 보시면, 세법을 보면, 법령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무 전문가하고도 상의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또 세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에요. 부동산 중개업 웬만큼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박식합니다. 저는 세금 분야 하나만 파고들지만 중개업 10년만 하신 분들은 법률부터 세금, 등기, 모르는 게 남의 집 사정 다 알아야 되니까, 고민 상담까지 아주 별걸 다 하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을 또 뒤져볼 수 있는데, 찾아보면 뭐라고 썼냐면요. 제1항 4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 이게 중과대상주택입니다. 중과대상주택. 2주택, 3주택자.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에 그 20쪽 보면은 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에다 동그라미를 딱 그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법 본법에는, 소득세법 104조 본법에는 파는 것만, 올해하고 내년에 파는 거에 대해서는 중과를 안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법에, 법조문이. 파는 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40%, 1년 이내에 따른 것은 50%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단서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면은 요 법령만 가지고 딱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올해하고 내년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팔게 되면 파는 거는 50, 60 적용 안 한다. 근데 사는 거에 대해서는, 사서 파는 거는 올해 사서 내년에, 올해 사든 내년에 사든 사서 파는 거는 집이 여러 채라면 요 법률만 가지고 중과한다. 50, 60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50, 60을 다 떠나서 올해 팔더라도 1년 이내에 파는 거는 무조건 50이다. 그러면 경공매로 사가지고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러면 중과가 완화가 됐든 안 됐든 무조건 50이다, 이 얘기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 중과가 완화가 돼서 6에서 30이야. 그러니까 내가 경매받아서 지금 6개월 만에 팔아도 6에서 30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중과 대상이 완화됐더라도 단기 매매하는 것은 50, 40이다. 이런 얘기요. 이거는 개인인 양도소득세는 꼼짝없이 이렇게 내야 됩니다. 단기인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사는 거는 이 법률만 가지고 볼 때는 세금 때린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뒤져봤더니 이 중과제도에 대한 완화 규정을 다시 취득, 그럼 올해하고 내년에 사는 주택은 어떻게 되냐고 뒤져봤더니 본법에는 없고 부칙에 있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본법에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부칙이라고 하나 딸려다니는 조항이 있어요. 그 부칙에 보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쭉 해놓고 개정 규정은 뭐 이거인데 지금 이 아랫말이 빠졌네요. 이 부칙 규정에 보니까 여러분들 책에는 있을 거예요. 이 말 아래. 취득하는 것도 취득분도 완화한다. 이렇게 부칙에 한마디가 들어가 있어요. 취득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데에서 다른 분들하고 토론할 때 보면은 법규를 들이밀고 얘기하는 분한테 여러분들이 져요. 근데 부칙을 딱 내놓으면 이겨요. 부칙을 들여내놓으면 부칙 규정에는 취득하는 것도 완화해 준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취득하는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어디냐면 소득세법 부칙 법률 9270호라고 여러분들 책이 없는 분들은 요거라도 적어 가세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도 뒤져보시면 이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부칙에 2011년, 12년에 취득하는 것도, 사는 것도 나중에 13년, 14년에 팔더라도 집이 여러 채일지 하더라도 60, 50 중과 안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요번 기회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와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업과 사업소득세의 차이,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계산할 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사서 팔 때 내가 세금을 작게 낼 수 있는 좀 줄여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는 양도소득세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그냥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계산 방법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항목별로 비교하면 용어가 조금씩 틀리긴 한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가에, 이쪽은 매출액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팔 때 들어간 비용, 뭐 산금액, 취득가액도 있을 테고, 뭐 이자비도 있을 테고 등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법무사 수수료, 뭐 취득세, 등록세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경비를 다 빼고 나서 이익금액에다가 이제 세금을 쫙 계산합니다. 이 개인 양도세와 매매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요 필요경비예요. 양도소득세로 하시게 되면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공제 항목을. 그래서 그 공제 항목만에 대표적으로 중개수수료, 세무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집 수선비는 안 되고 자본적 지출, 경비, 무슨 공사비 이런 것들. 딱 대여섯 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집을 사고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비용이 뭐냐면 대출 이자라고. 금융자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자가 장난이 아니게 많이 나가는데 두 번째, 공경매 받았을 때 이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뭐 이전시키기 위해서 뭐 돈도 얹어서 주기도 하고 그 뭐 이사비 쪽으로 뭐 여러 가지 주잖아요. 이런 비용들. 또 그 공매 전문가나 경매 전문가한테 컨설팅 의뢰해서 나는 컨설팅 수수료 이런 것들. 그런 비용들이 꽤 큰데 그게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전혀 경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사업자가 되어서 매매사업자가 된다면 다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팔더라도 이쪽으로 계산할 때와 이쪽으로 계산할 때는 이쪽이 훨씬 비용을 많이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다 빼주는데 이쪽은 안 빼준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에서도 이쪽은 기본공제 250만 원밖에 안 해주지만 종합소득공제라고 해서 이쪽은 한 6, 7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제 항목이 이쪽이 훨씬 큽니다. 또 하나는 이쪽은 1년 이내, 당해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사고 팔은 거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다. 그러면 그 해에 사고 팔은 마이너스 플러스는 합산을 해줘요. 차가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주고 그 전년도에 마이너스 난 게 있으면 올해 팔았을 때에 그걸 또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양도세는 전년도에 한 거를 올해 빼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산식을 보면은 사업소득세로 계산하는 것이 일단은 훨씬 유리합니다. 세율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세율이 가장 큰 세금을 계산하는
그 포인트가 되겠죠. 이쪽은 무조건 6에서 35%고 이쪽은 1년 이내에 팔면 50, 2년 40, 2년 넘었을 때 6에서 35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타일이 사가지고 2년을 안 넘긴다. 그러면 그분은 양도세로 내면 무조건 50이나 40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이쪽으로만 갈 수 있다면 그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나 가지는 않아요. 이게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사업자 등록만 내면 이렇게 되겠지.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국세청이 요렇게 쉽게 와가지고 세금을 줄이게끔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의 수만 이쪽으로 오는 거지. 아무나 매매사업자가 됐다고 해서 이쪽 50, 40을 안 내고 이쪽으로 낼 수는 없다.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사업자하고 지금 임대사업자의 차이점, 지금까지 이제 매매사업자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차이점은 보유나 취득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매매사업자는 감면 혜택이 없어요. 매매사업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뭐 취득세, 등록세를 깎아준다든지 뭐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매매사업자는 단기에 사고 파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1년에 여러 번 사고 팔아야지 1년에 한두 건 딱 팔고 나서 매매사업자의 허물은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매매사업자는 팔 때에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어떤 경우 있으냐면 이 경우에 수에서 팔 때에 50으로 내야 될 것을 잘하면은 이쪽으로 와서 6에서 30으로 내니까 세금을 양도세가 5천 나왔다. 2,500. 반으로 뚝 잘라서 낼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장점은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투자 유형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살 때 취등록세 잘하면 50%까지 깎아먹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제외고 재산세도 감면받죠. 보유 단계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혜택을 짜잘하게 봅니다. 그리고 팔 때의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이번 2월 11일 발표한 내용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내야 돼요. 다 내야 돼. 네, 그런 경우가 있다. 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끈질기해죠. 5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5년 잘 못 버텨요. 처음에는 5년 하신다고 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열에 여덟은 5년 되기 전에 포기합니다. 팔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동안 감면받은 거 한 번에 다 내야 돼요. 예를 들어 1년차, 2년차, 3년차 임대사업자 등록증 제시하면서 다 깎아먹은 게 있어요. 그런데 5년 거의 남겨놓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했다. 그럼 5년 임대기간 못 채웠다. 그러면 4년 동안 깎아먹은 세금을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굳은 결심을 하고 하시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임대사업은 하시면 안 돼요. 요즘 넘어가다가 안 넘어가네 또. 자, 아까 누가 이제 요걸 물어보셨는데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50%인데 매매사업자는 과연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오늘 세미나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경우는 안 나와요. 어떤 분은 절세가 되고 어떤 분은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어떤 집을 가지고 어떤 거를 파느냐에 따라서 절세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우선 양도세 1년 이내 팔면 50%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뭐 답이 없어요, 답이. 그리고 쌍방 실질거래가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양도 차익을 뭐 줄이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글씨가 좀 조그만데요. 여러분들 교재 20쪽, 23쪽인데 이 부동산 매매업자를 어떻게 이제 나라는 보냐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뭐 부동산을 여러 번 거래하면 매매사업자로 보긴 보는데, 요 사람들은 50, 40%짜리를 안 매기고 일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일반 납세자들이 다 그쪽으로 도망가서 세금을 안 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방지장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걸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64조에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금 계산의 특례.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라는 얘기죠. 특별히 이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겠다. 매매사업자가 디더라도 50%로 세금을 뜯어가겠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그냥 읽어보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매매사업자가 뭐 세금을 내게 되면은 결론이 뭐 이 두 개 중에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그리고 제가 괄호자 안에 비교과세라고 써놨는데 이 말을 딱 풀어놓으면 무슨 얘기냐면 요 1번의 세금과 2번의 세금을 계산해서 1번과 2번의 세금을 계산해서 많은 것으로 내라. 이게 비교과세입니다. 세법에는 그런 게 많아요. 양도세는.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세금으로 내라.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내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딱 하나 있긴 있어요. 적게 나오는 것을 내라는 게 그 사업소득세 계산할 때 그런 규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는 1번은 뭐냐면 이게 용어가 종합소득 산출세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딴 게 아니라 이 옆에다 여러분들 책 있으면 6에서 3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1번은 그냥 1년 이내에 팔더라도 6에서 35%의 사업소득세를 계산한 거. 이 얘기예요. 우리가 1년 이내에 팔았을 때. 그리고 2번은 뭐 주택 등 매매 차익에 따른 뭐 세율 104조의 세율을 이거는 뭐냐면 양도세 세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소득세 세율 6에서 35고 2번은 양도세 세율 50, 40, 6에서 35.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익이 났는데 1억씩 났더라. 1억이 났어요. 그래서 1번으로 계산하니까 35% 계산하면은 3,500이고 누진공제 1,490만 원 하면은 약 2,0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번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번으로 계산하면 1년 이내에 팔았다고 하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번의 세금은 2천, 2번의 세금은 5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년 이내에 팔았을 때. 그래서 양도세로 내면 5천, 소득세로 내면 2천. 우리는 2천으로 내면 제일 좋죠. 지금 제가 1억 남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뭐 7, 8억씩 투자하고 이러면은 웬만큼 1억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2천과 5천인데 3천만 원 왔다 갔다 하네요. 야, 우리 어떻게든지 2천으로 가야죠. 돈 얘기하시니까 주무시다가 듣네. 하여튼 세금은 돈으로 가야 주무시다가라도 이렇게 눈을 번쩍 뜨셔. 그런 분들은 몇 번씩 뜯겨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1번으로 내면은 좋은데 이놈의 뭐 법을 특별한 규정 이래가지고 두 개 중에 많은 것으로 내라고 해놔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더러 저희가 여기서 이걸 떠드느냐 답이 없는데 근데 이 말의 규정을 다시 전 단계를 훑어보면 뭐라고 썼냐면 요 104조 1항 4호부터 8호까지 및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지가 이것을 쉽게 풀어서 안 쓰고 법정 그대로 썼냐면 이런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은 세법의 공부들 하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하시더라고. 또 모임 같은 데 가셔서.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더라.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 아예 이 근거조항을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4조 1항 4호부터 8호까지 및 10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및 토지 요것만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 지금 얘기한 그 부동산만 1번과 2번 비교해서 많이 내라는 얘기요. 그러면 저런 부동산이 아닌 거를 팔면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104조 1항 4호 및 8호 및 9호 10호에 해당하는 집이 아니라면 비교 안 한다. 비교 안 하면은 얼마로 낸다? 2천만 원으로 낸다. 그런데 내가 판 집이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이더라. 주택이더라. 그러면 도망갈 구멍 없다. 그분은 꼼짝없이 5천만 원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충분하면 이 부분을 알려드리겠는데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104조 1항 4호부터 8호까지 및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주택이 뭐냐면
중과 대상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중과 대상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는 땅과 주택이 중과에 해당되는 주택을 판다든지 비사업용 토지를 파는 경우에는 비록 매매사업자 등록을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더라. 1년 이내에 팔면 비교해서 많은 걸로 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팔면은 매매사업자면 7천만 원 낼 거, 5천만 원 낼 거 2천만 원만 낼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중과대상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야 되네. 여기 공부하고 나니까 또 공부해야 돼. 그런데 그 중과대상 주택은 이 오늘 나온 책에 있어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없어요, 책에. 땅 다루시는 분은 저기 나가면서 땅에 대한 책 또 사셔야 돼요. 참, 책 장사 잘하죠. 예. 책은 비사업용 토지는 저 책 산다고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따로. 책에 있는 말만 읽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닿지 않으니까 굳이 사시지 말고 자, 본인이 공부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셔야 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을 판정하는 요령은 이 단기 투자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은 땅보다는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백사조 1항 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과연 저런 집에, 요번에 내가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저 조항에 해당되는 집이냐 아니냐, 이제 이거 고민하셔야 돼. 내가 요번에 경매 받아서 6개월 있다 팔 건데, 한 3개월 있다 팔 건데, 1년도 안 돼서 팔 건데, 1년 좀 넘으면 바로 팔 건데, 저 집에 해당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 내놔만 하네. 근데 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집이라면 오늘이라도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내고 나는 매매사업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1억 남았을 때 3천만 원 세이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집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갈 거냐. 내가 집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공리 하신다고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서초동에다가 자기 집이 하나 있다. 강남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유하고 거주하고 오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퇴직하고 나셔가지고 종잣돈 가지고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2개를 샀다. 2개를 샀다. 하나는 경기도에 있는 집을 하나 사고 하나는 저기 관악구에 있는 재개발 지역 예상 빌라를 하나 샀다. 이렇게 2개를. 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 볼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자기가 사놓고 보니까 집이 몇 개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매매사업자로 등록해서 사놓은 집 2개 해서 총 3개입니다. 근데 이분이 요 집을 판다. 관악구에 있는 집을. 그러면은 요 전 조항에서 지가 설명했어요. 어떠한 집을 파는데 이게 104조 몇 호 몇 항에 해당하는 집이라면 비교해서 많은 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면 비교해서 필요할 거 없이 무조건 작은 세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그 집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강의 주제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직접 해드릴 겁니다. 집이 3채가 있으면은요, 이 팔려고 하는 집이 우선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역이. 그래서 서울에 있더라. 그러면 거의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서울이 아니고 지방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군 단위에 있다든지, 경기도 중에서도 군읍면 지역에 있다든지, 이러면은 좀 따지는 필요가 있어요. 근데 파는 집이 서울이더라. 그러면 답이 없어요, 거의. 이거는 방금 얘기한 그 104조 몇 항 몇 호 하는 그 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얼마냐면 1억 5천에 사가지고 시등록세 330만 원 내고 벽지 장판, 싱크, 수선비 500만 원, 대출이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자기가 들어간 것이 900만 원에다가 약 1200만 원이니까 1억 5천에 사가지고 비용이 약 한 1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자까지. 근데 이분은 금년 6월, 작년 6월에 샀어요. 작년 6월에 사가지고 올해 팝니다. 올해 팔아요. 올해 파는데 얼마에 파냐면 2억 원에 판답니다.
올해 파는데 2억 원에 판대요. 그래서 2억 원에 파는데 양도소득세로 그냥 계산을 하면 2억 원에서 돈 들어간 1억 5천에 샀던 거 빼고 5천만 원 올랐네요. 산 금액만 가지고 따지면. 5천만 원에서 빼줄 거는 취등록세밖에 없어요. 아까 내용 중에 대출이자 같은 거 공제 안 되니까. 수선비 이런 거 하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취등록세만 빼고 계산하면 지금 1년 넘었는데 2년은 안 되니까 40%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1,868만 원 내야 돼. 그럼 과연 이분이 그렇게 남았을까요? 실제 저 5천만 원 남았다고 해봤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매매사업자가 되면 저렇게 1년이나 2년 이내에 팔아도 세금을 얼마 안 내더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한테 가져온 사례가 이렇게 사업자가 됐을 때 2억에서 1억 5천 빼고 330만 원 빼고 뭐 이 대출 이자도 빼고 등등 더 빼니까 한 900만 원 정도를 더 빼니까 그 부분은 이익이 났어요. 근데 세율은 똑같이 40이야. 왜 40이냐면 아까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많은 것으로 낸다 그러는데 1번은 1번으로 따지면은 이거 한 16%밖에 안 될 거예요. 한 15%밖에. 그런데 종합소득으로 보면 양도세로 보면 40%입니다. 근데 15하고 40하고 비교해서 높은 걸로 내야 되니까 40으로 내는 거예요. 그 조항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이분이 이 집을 요걸 팔았다고 합시다.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에 있는 거를. 그러면 남양주 진건읍이면 경기도 수도권에 있더라도 군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그 법 조항에 해당되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년 2월에 사서 지금 팔아서 1년 조금 넘어서 40%냐? 이거는 40% 안 돼요. 이거는 비교과세를 안 해. 비교과세를 안 해서 이런 집은 6에서 35%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로 내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 여러분들이 깎아서 낼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두 가지를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보유 형태가 대개 이런 식인데 이럴 때 뭘 먼저 파냐면 이걸 먼저 파는 거예요. 이걸 먼저 팔았기 때문에 똑같이 40%로 세금을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걸 먼저 팔아가지고 세금을 양도세로 안 내고 사업소득세로 팍 줄여서 내고면 이 비주택이 상황에 따라서는 중과 제2주택이 돼요. 지금 요거는 기준시가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 서울 시내에 있는 거 사오면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짜리 집이 많습니다. 시세는 2억씩 해도. 그러면 그건 소형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팔아버린 다음에 집이 두 채만 있는 상태에서 한 채가 기준시가가 1억 원이 안 되면 이것도 중과 대상이 안 돼. 그런데 세 채 있는 상태에서는 1억 원 이하라도 중과가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거 팔고 이거 팔으면 두 개 다 양도세 반이로 내고 세금은 절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이 곳곳에 많이 있지만 파는 순서와 매매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사업자 등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로서 국세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와 두 번째 매매하는 순서, 타이밍을 잘 맞추시면 양도세로 내야 될 세금을 사업소득세로 내게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익이 많이 나신 분일수록 줄어드는 폭은 크다. 그런데 양도가 됐든 사업이 됐든 똔똔이로 팔든지 손해나고 파시는 분은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손해나고 파는 분은 어찌되든 이익이 안 나오면은 양도세든 사업소득세든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해야 돼.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투자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이익이 안 나오는 분들은 이 공부 하나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이런 순서와 세율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관심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방금 얘기한 경우에서예요. 내가 사업으로 매매사업자를 내가지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짜잘한 거 하기 싫고 짜잘한 거 하기 싫고 뭐 하더라도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뭐 아파트나 이렇게 큰 것들로 하려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물건은 부동산 투자 가치가 없고 수도권에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물건들이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주로 그쪽으로 하려한다. 이런 분들은 본격적으로 그리고 하고 싶더라. 그러면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중과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2009년도에 30% 추가과세 제도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법인으로 하시게 되면 법인세 세율은 10%와 22%로만 세금을 내면 되지 뭐 50, 40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할 때는 무조건 불리한 점은 있어요. 법인으로 여러분이 운영을 하시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잘못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3배 중과를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국세청의 세무서의 세무 간섭이 심합니다. 그것을 다 감수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또 법인으로 살 물건 같은 것들은 또 나름대로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은 있다. 그러나 법인으로 하게 되면 세금만큼은 확실하게 줄여낼 수 있다. 비용 처리도 여러분들이 부지런만 떨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했을 때는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그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개인으로 서면은 저렇게 세금을 많이 매겼는데 법인으로 설립해가지고 세금을 다 도망가게 하면 다 법인 설립을 하니까 30%를 추가과세 하도록 돼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중과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100분의 30을 더 추가해서 세금을 때린다. 이걸 법인사업자 부동산 매매에 대한 30% 추가과세. 그래서 법인세율 22%에다가 30% 합치니까 52%로 세금을 매긴 격이야. 그러니까 개인 양도세로 먹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별 이의가 없었는데 이 규정이 2009년 5월 달에 완화가 됐습니다. 즉 이 규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9년 5월 달에 이 30%를 추가하는 규정을 빼버렸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2011년과 12년도 30% 추가과세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으로 취득한 거는 사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다 30% 추가과세 안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이익이 있습니다. 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인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많이 아셔야지 잘 모르는 분이 함부로 법인사업자 설립해가지고 하다가는 괜히 사업자 설립 자체에도 돈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숙제로 남겨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뭐 생각보다 많이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강의도 들으셨고 공매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이제 책도 받았지만 그 책을 저거 지금 한 2시간 정도 제가 얘기한 거 가지고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하시다가 막히면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그 온라인 동영상으로 좀 다 찍어 놨습니다. 좀 들어보시고요. 또 이런 분들의 실제로 투자를 하겠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저희 연구소에서 그 매주 목요일마다 뭐 한 20명이나 30명씩 이렇게 현장 강의를 합니다. 수강료 비싸지도 않아요. 한 10시간 하시면서 한 10만 원씩 해가지고 현장에서 법인 설립하는 이런 것도 다 강의를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딱 3개만 받을 테니까 선순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을 만큼 지가 자세히 잘했나? 예. 그 부분 참 제가 빼뜨렸네.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 유형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선 임대사업자의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에 해당 부동산은 주택만 해당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거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주택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주택이고 지금 매매사업자 지가 얘기를 했는데 매매사업자가 아까 104조 몇 호 몇 항은 중사업자를 냈는데 매매사업자 등록 같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예, 됐죠? 예, 뒤에서 여러분 손 드시는 분. 워낙 조그마셔가지고 잘 안 보여. 그 부분도 논란이 많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았어요. 근데 내가 매매사업자로 다른 집을 여러 개 사놨어. 그럼 1세대 1주택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비과세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지금 그 유권 해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것이 사업용 주택이 아니라고만 확실히 과세관청에서 판단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해 줍니다. 사업용 주택이 아니라는 부분은 국세청 직원이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납세자가 비과세 받으려고 사업용 주택을 팔고서도 내 거주주택이요. 이러면 할 얘기 없거든. 그래서 사업용 주택이 아니라는 관점은 매매사업자 등록 이전의 주택 절차상 그리고 본인이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는 집 그런 집을 팔았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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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매매사업자 재고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임대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럼 임대사업자로서의 세금을 내야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사업자는 아무 때나 판다고 임대사업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죠. 네, 5년을 보유해야죠.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 5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1년 이내 판 게 아니잖아요. 5년을 보유하면 매매사업자로 계산해도 6에서 35%예요. 임대사업자로 계산해도 6에서 35%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양도세는. 그러니까 매매사업자는 임대사업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취득과 보유 시에도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매매와 임대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임대사업자로서 자기는 주장하는 게 좋아요. 종합부동산세도 뭐 빼먹고 이렇게 하다가 2년이 경과된 분들은 매매사업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라면 매매사업자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매매사업자에 관심 가질 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가서 오늘부터라도 공경매 들어가서 내가 지금 다음 달에 살 게 있다. 또 사놓은 지 지금 몇 개월 안 된 게 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정도 있다 팔 거다. 다음 달에 사가지고 바로 사람 붙여서 팔 거다. 이런 분들이 매매사업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처럼 매매사업자로 몇 년씩 갖고 있다 5년까지 임대 줄 생각으로 5년 임대사업자 이런 분들은 매매사업자는 아예 잊어버리세요. 야, 마지막 한 분이요.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일 때는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어보시는 거죠. 예. 부부는 동일세대입니다.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집은 무조건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팔면 부부 둘 다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착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이 있어. 부부 공동명의로 큰 집을 하나 사놔서 아파트를 강남에 20억짜리야. 그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 얼마까지 해주죠? 9억 원. 근데 20억짜리를 사면서 아니 뭐 20억이라고 안 하고 16억이라고 합시다. 16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부부 공동명의로는 50% 지분씩이야. 그럼 1인당 얼마씩이에요? 8억, 팔 때. 그럼 9억 안 넘죠? 그럼 양도세는 인별로 계산하거든요.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 이름으로 남편과 부인이 떨어져 산다면 각각 떨어진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야 돼요. 한바탕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골프 치러 제주도로 주민등록까지 아예 퍼갔다. 그러면 남편 이름으로 제주도 세무서에 신고하고 부인 명으로 서울에다 신고하는 겁니다. 양도세는. 그러면 신고할 때 8억씩 아니야. 자기 지분이. 부부싸움하고 애따 집 팔아가지고 나눠서 돈 갖고 튀자.
8억씩이다. 그럼 비과세니까 둘 다 비과세냐? 아니에요. 그런 경우 비과세 안 해줘요. 16억으로 평가를 일단 해. 그럼 9억 넘었잖아. 9억 넘었잖아. 그럼 16억에서 9억을 넘은 7억분, 7억. 16분의 7. 16분의 7. 대략 한 40% 나오겠죠, 뭐. 그 40% 정도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돼요. 8억씩으로 계산을 하면서.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고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서 내 몫은 9억이 안 되니까 나도 비과세, 남편도 비과세. 이런 분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9억 이하짜리 주택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다. 가족 전체 이름으로 돼 있다. 그랬다가 그 집 하나만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러면 다 비과세 되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걸로 알고요. 오늘 예? 뭐가요? 매매사업자 신고요? 그러니까 결론만 매매사업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 질문이죠?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 있으니까 또 나는 부동산을 여러 번 많이 사고 팔으니까 나는 매매사업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사업자 등록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봤더니 이분은 사업자더라. 사업자 등록만 안 했을 뿐이지 1년에 수십 건 사고 팔고 있더라. 그러면은 사업자요 해가지고 매매사업자로 직권위로 사업자 등록 내서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저희 홈페이지나 카페에다 뭐 상담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